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7살 딸아이를 홀로 키우는 돌싱 여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제가 이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혼 후 제가 결혼 생활보다 더욱 행복해질 거라는 건 더더욱 알지 못했는데요. 저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아이를 늦게 가진 편이에요. 결혼하고 5년 만이었죠. 누군가는 5년이면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결혼 후 1년이 지나면서 왜 여태 아이 소식이 없냐고 하도 시어머니가 닥달을 하시니 저에겐 그 시간도 참 길게만 느껴졌어요. 그리고 딸아이를 임신하고 막달까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개인 사업을 하던 남편이 먼저 아이를 낳으면 회사를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대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 싫었던 저는 남편의 권유가 썩 내키진 않았는데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당연히 제가 아이를 낳으면 회사를 그만둘 줄 아셨는지 저에게 가방을 빌려달라고 하시면서 덩달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가, 내가 다음 주에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네 가방 좀 빌려다오. 네? 제 가방을요? 어떤 가방이요? 그게 네가 얼마 전에 산다고 한 가방 있잖아. 민혁이한테 들었는데 너 그거 기어코 샀다며. 나 그것 좀 빌려다오.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그 가방이 500만 원 넘게 준 명품 가방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아까워서 개시도 못한 가방이었는데 콕 집어서 그 가방을 빌려달라고 하시니 아무리 어려운 시어머니지만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싫다고 말할 수 없는 처지라 애써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다른 가방은 안 되냐고 여쭤봤죠. 뭐야? 너 지금 아깝다는 거냐? 아니면 내가 네 비싼 가방 망가뜨릴 것 같아서 그래? 나 참 기가 막혀서? 아니, 저도 큰맘 먹고 산 가방이라서요. 아직 저도 못 들고 나갔는데. 그리고 어머니 원래 명품은 사치라고 안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얘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었니? 너야말로 배불러서 그 가방이 어울린다고 생각해? 어차피 이제 애 낳으면 집에만 있을 건데 그런 가방 메고 다닐 데도 없지 않니? 시애미한테 선물은 못 해줄지언정 그렇게 아까워? 에휴, 그래. 내 팔자에 무슨 명품 가방. 나는 그냥 지하상가에서 산 싸구려 가방이나 들고 가야겠다. 뭐 친구들이 무시하기는 하겠다만 어쩌겠니? 내가 너처럼 능력이 없는 걸. 어머니. 저는 하는 수 없이 저도 아직 개시하지 못한 500만 원짜리 명품백을 시어머니에게 빌려드렸어요. 빌려주면서 어찌나 속이 불편한지 왜 하필이면 다른 것도 아닌 이 가방을 빌려달라고 하시는지 시어머니가 얄밉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제 기분이 그러건 말건 시어머니는 신나서 제 가방을 들고 댁으로 돌아가셨고 아마도 빈손으로 비싼 가방을 빌리기엔 민망했는지 반찬을 몇 가지 해오셨는데 저는 벌써 입맛이 뚝 떨어져 버렸죠. 그래도 남편은 자기 어머니 반찬이 반가운지 밥공기를 2그릇이나 싹싹 비웠고 입맛이 없어 굶고 있는 저에게 마치 비아냥거리듯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엄마한테 그 가방 빌려줬어? 그래서 당신 밥도 굶는 거야? 뿔난 애처럼? 아니, 나도 다른 거면 기꺼이 빌려드리는데 솔직히 그 가방은 아까웠어. 오죽하면 나도 아직 못 들었잖아. 내가 그거 사려고 1년이나 돈을 모았는데 결국 계시는 어머니 가게 생겼으니 그냥 기분이 그래. 아유, 한심하다 한심해. 왜? 우리 엄마가 그 가방 안 돌려줄까봐? 아니면 망가뜨려올까봐? 그거 걱정하는 거냐? 누가 그렇대? 그리고 자기는 뭐 나랑 다를 것 같아? 만약에 우리 아빠가 다음 달에 나온다는 당신 차 빌려달라고 하면 기꺼이 빌려줄 수 있어? 뭐? 누가 생각도 없이 새 차를 빌려달라고 하냐? 거봐, 나한테 그 가방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괜히 건드리지 마. 그리고 당신이 어머니한테 명품 가방 하나 사드려. 돈 벌어서 뭐하냐? 뭐야, 이젠 자기 가방 빌려주기 싫으니까
나보고 우리 엄마 가방을 사주라고? 장모님도 아니고 당신 어머니인데 하나 사드릴 수도 있지? 뭐 문제 있어? 난 세상에서 그런 돈이 제일 아까워. 내가 당신이 벌어서 산다고 하니 아무 말 안 했는데 그게 제정신이냐? 가방 하나에 도대체 얼마를 내는 거야? 됐다. 그만해. 나까지 밥맛 떨어진다. 그리고 내가 말한 거 왜 대답 안 해? 회사 언제 그만둘 거냐고. 그게 그렇게 급해? 언제는 여자가 집에만 있는 거 싫다며. 그야, 그때는 애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곧 우리 아이도 태어났는데 애 엄마가 당연히 집에 있어야지. 남의 손에 맡길 거야?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 욕심 같아서는 육아휴직이 끝나면 다시 회사에 복귀하고 싶은 마음인데 친정엄마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시어머니도 육아에는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미리 못을 박은 터라 저로서는 달리 선택할 길이 없었어요. 결국 저는 며칠 뒤 원치 않았지만 사직서를 냈어요. 그날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하루 종일 기분이 별로였는데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빌려간 가방을 망가뜨려 오셨는데 얼마나 성질이 나던지 그만 큰 소리로 아이처럼 울고 말았어요. 그게 가방에 뭘 묻히셨는지 가중에 얼룩을 잔뜩 묻혀 오셨더라고요. 내가 그거 지워보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 오히려 더 번지고 이상해져서 그냥 가져왔다. 미안하다. 어머니, 저 이거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본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망쳐오시면 어떡해요. 저 이거 사려고 1년 동안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사고 싶은 것도 참았는데 몰라요. 이거 어쩌실 거예요. 얘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애미가 미안하다고 하는데 뭘 어쩌긴 어째? AS 받아. 설마 그렇게 비싸게 팔아놓고 AS도 안 되겠니? 너 산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 그럼 공짜로 고쳐주겠네. 어머니, 이게 무슨 가전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건 어머님 가실이잖아요. 세상에 가방은 가죽이 전부인데 이 지경을 만들어놨으니 이걸 누가 공짜로 고쳐줘요. 그리고 고친다고 쳐도 이게 예전 그 가방 같을까요? 그래서 뭐? 너 지금 나더러 물어내라는 거냐? 세상에, 아무리 요즘 며느리들 당돌하다고 하지만 너 아주 못쓰겠구나. 난 이만 가마. 그렇게 시어머니는 도망치듯 내빼셨고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그런 엄청난 분노를 느껴봤는데 제가 막달이라 그랬는지 예정일을 2주 앞두고 그날 새벽 저는 딸아이를 출산하게 됐어요. 다행히 딸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저희 출산 소식에도 시어머니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더군요. 남편은 제가 가방 가지고 하도 뭐라고 해서 자기 엄마가 오지 못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시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딸아이가 태어나고 한 달이 지날 무렵 시어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희 집에 오셨고 그제야 딸아이를 안아보시는데 어쩐지 제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아 그건 그거대로 죄송한 생각이 들었는데 오죽하면 한 달 동안 애기도 못 보러 오셨을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뒤로는 저도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 시어머니를 평소처럼 대했어요. 어찌됐든 그런 일이 있었으니 서로 더 조심하지 않을까?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기로 한 거였죠. 그렇게 저는 본격적인 살림과 육아를 도맡는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 특히 육아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더라고요. 자는 것도 먹는 것도 하물며 화장실에 가는 것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 도저히 살 수가 없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사정을 뻔히 다 알면서도 도와주기는커녕 집이 어수선하고 아이 때문에 시끄럽다며 저에게 싫은 소리를 했는데 왜 출산한 여자들이 산후 우울증에 걸리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육아가 온통 싫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좌충우돌 초보 엄마가 하는 육아였지만 하루하루 성장하는 딸아이를 보는 건 꽤 많이 행복한 일이었죠. 그리고 누워만 있던 아이가 아장아장 걸음을 걷기 시작하고 옹알이만 하던 아이가 엄마라고 어설픈 발음으로 불러줬을 때의 그 기쁨은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보람이었어요. 그렇게 아이는 첫 돌을 맞았고 좀 이르긴 했지만 어린이집에도 가게 되었는데요. 그제야 비로소 하루 중 몇 시간이지만 저에게도 자유시간이라는 것이 생겼고 제가 그 자유시간에 가장 처음 한 일은 헬스클럽에 등록하는 것이었어요. 먹는 시간도 불규칙하고 아이와 함께 하다 보니 체력은 급속도로 떨어졌지만 이상하게 자꾸만 살이 찌는 게 거울을 보면 저도 제 모습이 싫을 만큼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동안은 오로지 저에게 투자한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정작 남편은 그런 저에게 팔자가 늘어졌다며 싫은 소리를 하더군요. 아마 그때가 처음으로 어렴풋이 이 남자랑은 그만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인이 어린이집도 다니니까 당신도 뭔가 해야지. 뭐? 나더러 이제 와서 다시 일을 하라고? 그럼 젊은데 평생 이렇게 놀기만 할 거야? 놀다니 이 집에서 아인이 빼고 누가 놀아. 나도 살림하랴 아인이 키우랴 바쁘다고. 그리고 아인이가 어린이집에서 3시면 집에 오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당장 직장을 다녀? 당신이 3시부터 집에서 애 볼 거야? 우와, 다른 여자들도 일하라고 하면 그런 소리 한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네. 종일반 있는데 뭐하러 내가 그렇게 해야 해? 이제 돌밖에 지나지 않은 애를 종일반을 시키라고? 언제는 아이는 집에서 엄마랑 있어야 한다며. 그래서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해놓고 왜 이랬다 저랬다 해? 정 내가 다시 일하길 바라면 당신이 당신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봐. 오후 3시부터 퇴근 시간까지는 아인이 봐주실 수 있냐고. 그럼 나도 생각해 볼게. 당신은 꼭 같은 말을 해도 그렇게 싸우자는 식으로 말하더라. 알았어. 내가 괜한 말을 했다. 대신 나도 요즘 힘드니까 돈 좀 아꼈어. 내가 오죽 힘들면 이런 소리까지 하겠냐?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 생각 좀 해줘라. 응? 저는 남편이 하는 말에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결혼하고 고작 6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 어쩐지 좀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즈음부터 남편과는 마음의 거리가 생겼는데 다행히 남편은 그날 이후 자기가 지나쳤다는 걸 아는지 저의 기분을 풀어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더 이상 제 자유시간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퇴근 후나 쉬는 날엔 저보다 더 서툴지만 살림과 육아를 돕기도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제 마음도 조금씩 풀어졌죠.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딸아이는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무슨 바람인지 시어머니가 하원 후 딸아이를 봐주신다고 해서 저는 운 좋게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먼저 다니고 있던 회사의 팀장님이 저를 좋게 봐주셨는지 회사를 차리면서 저에게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일을 하게 되면서 아무리 운동을 해도 잘 빠지지 않았던 살이 신기하게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인지 저는 예전의 저로 돌아간 듯 자존감도 함께 올라갔죠. 그리고 그렇게 올라간 저의 자존감은 저를 다시 남편에게 사랑받는 와이프로 만들어줬어요. 남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가 다시 직장도 다니고 살도 예전처럼 빠지니 연애 때처럼 저에게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턴 가끔 시어머니에게 딸아이를 부탁하고 퇴근길 데이트도 할 정도로 저희 부부는 다시 사이가 좋아졌는데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도 저를 부러워하는 여직원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남편의 사랑과 동료들의 부러움을 사니 저는 무슨 자신감인지 이런 행복한 일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믿었는데 그러다 남편보다 9살이 어린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며 시댁에 데리고 온다는 연락을 받게 됐죠. 저는 동서가 생긴다는 사실에 기분이 한편으로는 이상했어요. 물론 반가운 마음이 더 많았는데 이상하게도 불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왜 형님과 동서 사이가 좋기는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도련님이 온다는 당일에 시댁으로 향했는데요. 저는 그 일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겪게 됐어요. 제가 걱정한 그런 일들이었죠.
도련님은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나는 만큼 시부모님에게 늦둥이였어요. 그래서 남편에 비해 주변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더군요. 딸이 없던 집에서 딸 역할을 하는 아들이었다고 시어머니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씀하셨는데, 그런 아들이 생각보다 일찍 장가를 간다고 하는 건데도 시부모님은 서운하기보다 대견해하는 눈치였어요. 아무래도 당신들 나이가 있다 보니 장가를 빨리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모양이었죠. 그렇게 시댁에 오랜만에 모든 식구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어요. 물론 그 자리의 주인공은 도련님과 예비 동서였고, 다행히 예비 동서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생긴 것도 같은 여자가 보기에 예쁘장하게 생겼고, 집에서 막내라고 하더니 처음 보는 시부모님에게도 싹싹하게 잘하는 게 시부모님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거진 도련님의 결혼은 확정되는 분위기였고, 2달이 지나 시어머니의 생신이 있어 또다시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어요. 그리고 그날도 이젠 한 식구나 다름없다며 예비 동서도 함께 하기로 했는데, 결국 제가 우려했던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저는 매번 시부모님의 생신 때처럼 퇴근하고 장을 봐서 시댁으로 갔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예비 동서가 저보다 한참이나 먼저 시댁에 왔는지,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음식장만이 끝나 있었고,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다 차려진 생일상을 보고 있으니 여간 눈치가 보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혼자 음식하느라 힘들었죠? 아직 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미안해서 어째요? 아직은 손님인데. 저는 괜히 민망하고 미안한 마음에 잘 떨지도 않는 너스레를 예비 동서에게 떨었어요. 최대한 저의 마음이 전달되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예비 동서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는데요. 다음 하는 말이 저를 황당하게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그런 느낌이었죠. 손님이라뇨? 이미 날도 잡았고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전 이미 이 집 며느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반차도 내고 이렇게 먼저 와서 음식도 다 했는데, 저는 형님도 당연히 반차를 내고 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연락 안 드렸는데 제가 연락을 할 걸 그랬나요? 그래도 너무하시다. 어떻게 며느리가 이런 중요한 날에 정식 퇴근을 하세요? 이 시간에 오셔서 음식하면 도대체 밥은 언제 먹냐고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은 더 중요하잖아요. 식구들이 매일 같이 식사하는 것도 아닌데 오늘 같은 날은 며느리들이 신경 써야죠. 안 그래요, 형님? 분명 예비 동서는 웃으면서 말했는데 저는 전혀 웃을 수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저는 시어머니가 괜찮다고 해서 매년 이렇게 했지만 예비 동서의 말에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저의 뒤로 시어머니는 잘 차려진 생일상에 감동받은 듯 말도 제대로 잊지 못했는데, 순간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고 시어머니는 결국 저에게 불만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셨어요. 너는 손윗사람이 돼서 부끄러운 줄 알아라. 둘째 봐라. 아직 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마음을 써주지 않니? 그리고 둘째 너는 생긴 것처럼 어쩜 이렇게 음식을 예쁘게 잘 만드냐? 집에서 가정교육을 너무 잘하셨네.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지? 아, 사진 찍어야겠다. 내 친구들한테 며느리가 차려준 생일상이라고 자랑해야겠어. 어머, 어머니도 참. 그럼 자랑 안 하려고 하셨어요? 그러시면 저 서운한데. 그리고 둘째 며느리가 꼭 혼자 다 차렸다고 말씀하셔야 해요. 그러고 말고. 여보, 시장하실 텐데 이 상 좀 들어서 옮겨요. 우리 둘째 며느리가 전부 차린 거라네요. 저는 배에서 눈치 없이 꼬르륵거렸지만 차마 수저를 들 수 없었어요. 한 것도 없는데 먹기만 한다고 할까봐 도저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신 선물 겸 준비한 용돈 봉투에 돈이라도 더 넣어드리려 지갑에 있던 5만 원짜리 지폐를 4장 더 꺼내 들었는데,
이번에도 저는 예비 동서보다 한 발 늦고 말았어요. 어머니, 이거 제가 준비한 생신 선물이에요. 한번 풀어보세요. 아마 어머님 마음에 드실 거예요. 뭔데 그렇게 자신이 있어? 어디 한번 보자. 이건 가방이잖니? 게다가 명품? 어머님이 전에 그러셨잖아요. 형님이 비싼 가방 망가뜨렸다고 하도 뭐라고 하셔서 집에 와서 우셨다면서요. 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몰라요. 이깟 가방이 뭐 대수라고? 순간 돈 봉투를 들고 있던 저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어요. 솔직히 시어머님이 그 정도로 상처를 받았는지 알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속상한 기분은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저 두 사람이 언제 저렇게 가까워졌는지 정작 며느리인 저는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게 사건의 원인은 아니었어요. 그날 남편이 너무나도 중요한 접대 자리가 있어 예정보다 늦게 시댁에 도착했고 제가 쥐구멍을 찾고 있을 때 구세주처럼 남편이 도착한 거라 다른 날보다 남편이 더 반가웠는데 글쎄 황당하게도 예비동서가 저희 남편에게 저보다 먼저 다가가 남편이 들고 있던 가방과 겉옷을 받는 거였죠. 게다가 무슨 생각인지 제 남편에게 팔짱도 끼더니 자기 머리를 저희 남편 어깨에 기대는데 어떤 여자가 그 모습을 보고도 참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참지 못하고 예비 동서에게 한마디 하고 말았어요. 그것도 아주 기분 나쁘다는 말투로요. 동서, 지금 그 행동은 뭐야? 누가 보면 동서가 우리 남편 와이프인 줄 알겠다. 네? 그게 무슨, 제가 뭐 실수라도 했나요? 그럼 아니라는 거야? 도련님은 저기 있는데 왜 시아주버님한테 팔짱을 껴? 게다가 머리까지 기대고. 아, 이건 뭐 그냥 습관처럼 나온 거예요. 형님 오해하셨구나. 저는 집에서 아빠한테도 이렇게 하고 오빠한테도 이렇게 해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그랬나 봐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조심할게요. 당신은 별것도 아닌 걸로 왜 오바야? 사람 민망하게. 뭐? 오바라고? 그냥 우리 식구들이 편해져서 그런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나를 세우면 재수씨 뭐가 돼? 정작 민우도 가만히 있는데. 형, 그만해. 그리고 형수가 오해한 거 맞아요. 우리 주희가 기분이 좋으면 그렇게 친한 사람들한테 애교를 부리거든요. 너 오빠한테만 그러라고 했지? 딴 남자한테 그러면 혼난다. 알겠어. 나도 모르게. 이젠 한 가족이니까 아무 생각 없었어.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 혼자 저들 사이에 끼지 못하고 꿔다 넣은 보릿자루 같은 신세가 된 기분이 들었는데 그렇다 보니 1분 1초라도 빨리 시댁을 나가고 싶었죠. 그래서 표정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렸고 예비 동서가 식구들 사이에서 까르르 까르르 웃으며 과일을 먹는 동안 설거지를 마친 뒤 딸아이가 졸려한다는 핑계로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눈치 없는 남편은 뭘 그렇게 빨리 가냐며 자고 가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더 있다가는 저 역시도 컨트롤하지 못하고 사고를 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럼 당신은 자고 와. 나는 집에 가서 할 일도 있어서 먼저 갈게. 어머, 형님 이렇게 먼저 가세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했다. 저보다 늦게 오셨는데 가시는 건 저보다 빨리 가는 게 어딨어요. 그러지 마시고 더 있다가 같이 가세요. 미안해 동서. 나도 그러면 좋은데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 그래라. 네가 뭐 언제는 우리 집에 오래 있으려고 했냐? 가고 싶으면 빨리 가. 여기 너 붙잡을 사람 아무도 없다. 시어머니는 날이 날이니만큼 자기 기분 외에는 아무것도 안중에 없는 듯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에 저는 기분이 한층 더 나빠져서 집으로 돌아왔고 시댁에서 자고 오겠다던 남편은 자정이 가까워져서 집에 들어왔는데요. 여느 부부가 그렇듯 저도 결국엔 그냥 넘기지 못하고 시댁에서 당한 불만들을 남편에게 터뜨리고 말았어요. 어쩜 당신은 거기서 그럴 수 있어? 입장 바꿔놓고 우리 집에서 예비 제부가 나한테 똑같이 했다고 생각해봐. 당신은 쿨하게 넘길 수 있어? 그리고 아인이 졸려서
원복 입은 채로 그렇게 자고 있는데 아빠라는 사람이 어쩜 애도 신경을 안 쓰냐? 괜히 또 시비 건다. 왜?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뿔이 난 건데? 오라, 재수씨가 우리 가족한테 이쁨 받으니까 샘나서 그래? 그러게, 동서 없을 때 점수 좀 따놓지. 솔직히 내 동생이지만 난 남자로서 부럽더라. 재수씨 봐. 예쁘고 싹싹하고 야무진데 애교까지 넘치잖아. 그래서 재수씨 될 여자가 좋고 부러워? 진짜 혼자 보기 추하다. 도련님이 알까봐 쪽팔려. 저희 부부는 결국 그날 이후 각방을 쓰게 됐어요. 그리고 점점 더 사이가 멀어지게 됐는데 남편과 사이가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자꾸만 예비 동서가 문제라는 생각을 지우지 못했어요. 그러다 도련님의 상견례 날이 잡혔고 이미 결혼 날짜는 잡았지만 양가가 서로 인사하는 자리는 한 번도 없었기에 겸사겸사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저는 어쩐지 가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그날도 예비 동서만 예쁘다고 난리칠 것이 분명했기에 그 꼴을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핑계로 못 간다고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젠 제대로 대화조차 하지 않는 남편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날은 샤넬 쇼핑백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거 당신의. 뭐야 갑자기? 민우 상견례 하잖아. 그때 들라고. 아니, 평소에 명품 혐오하는 거 아니었어? 나는 그렇지만 당신은 좋아하잖아. 왜? 싫어? 난 그래도 당신이랑 좋게 풀어보려고 기껏 사온 건데. 아니,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그렇지. 아무튼 고마워. 난 당신이 이제 나랑 잘 지낼 마음이 없는 줄 알았어. 그럴 리가 있어. 가만 보면 당신도 애야. 이제 우리 화해한 거다. 상견례 때 기분 좋게 가는 거야. 저는 어찌됐든 남편이 먼저 노력했다는 것에 상견례에 참석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예비동서는 얄밉지만 그래도 남편하고는 이혼할 거 아니면 잘 지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상견례 당일이 되었어요. 그날따라 유독 잠투정을 하는 딸아이를 데리고 토요일 점심시간에 룸으로 준비된 한정식 집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남편이 사준 가방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라고요. 너 가방 샀냐? 샤넬이네? 가만 보면 너는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은 것 같다. 왜? 이것도 1년 동안 돈 모아서 산 거냐? 아니에요. 이건 아인 아빠가 사준 거예요. 아휴, 지 남편이 힘들게 고생해서 번 돈을 저렇게 쓰는데 지는 미안한 줄도 모르고 좋다고 그걸 내가 보는데 들고 왔네. 내 아들만 불쌍하지? 저는 또다시 시작된 시어머니의 불만에 무슨 말을 할까 하다 참았어요. 제가 어떤 말을 한들 시어머니 생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괜히 더 기분 나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뒤 예비동서가 도련님과 함께 상견례 장소에 들어왔고 저보다 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그건 예비동서가 저와 똑같은 가방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니, 니네 둘 가방이 아주 똑같다? 둘째 너도 우리 민우가 사줬니? 네? 아니요. 그러게요. 어떻게 형님하고 제가 같은 가방을 가졌을까요?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상인데? 어머, 그래? 나는 우리 남편이 사줬는데. 아, 그래요? 좋으셨겠다. 근데 아주버님은 사주실 거면 진짜를 사주시지. 저건 가짜 티가 나도 너무 나네요. 저는 예비동서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 있죠. 정말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제가 명품을 좋아한다고 해도 가짜를 진짜처럼 사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순간 저는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었고 그런 제 모습이 재미있었는지 예비동서는 얄미운 미소를 흘렸는데요. 그때였어요. 잠투정을 부리다 잠들었던 딸이 몸을 꿈틀꿈틀 거리더니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는 정확히 예비동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황당하기만 하네요. 우리 아빠 여자친구다. 뭐? 아이나,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한테 다시 말해봐.
엄마, 저 이모 아빠 여자친구야. 옛날에 나랑 아빠랑 놀이동산에 갔었어. 둘이 귀신의 집에서 뽀뽀도 했다? 내가 봤어. 그리고 저 이모가 아빠 여자친구라고 아이니한테 말했는데. 아, 맞다.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 아이나, 정말이야? 착각한 거 아니야? 할미한테 다시 말해봐. 안 돼요. 비밀로 하기로 하라고 저 이모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형도 받았는데. 이모 미안. 저는 그때 생각났어요. 그때는 주말인데 제가 회사에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 출근한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웬일인지 남편이 괜찮다며 자기가 아이를 볼 테니 회사에 다녀오라고 했는데 회사에 다녀오니 딸아이가 고민형을 가지고 뒤늦게 집에 들어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냥 남편이 사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인형을 사준 사람이 예비동서였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딸아이의 말에 상견례장은 대혼란이 찾아왔고 도련님은 말할 것도 없고 시부모님과 예비동서의 부모님은 이게 무슨 일이냐며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저였어요. 당신 왜 가만히 있어? 무슨 변명이든 설명이든 해야 할 거 아니야. 미안해 여보. 사실 나랑 재수씨 밖에서 따로 만났어. 처음은 우연히 같은 식당이었는데 만나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가는 걸 어쩔 수 없었어. 그럼 설마 갈 때까지 간 거야? 저는 당장이라도 앞에 놓인 상을 엎어버릴 기세로 몰아붙였어요. 그러자 남편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뜻이 긍정이라는 걸 안 저는 순간 손발이 떨려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그냥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난 것도 충격일 텐데 자기 동생이랑 결혼할 여자랑 바람을 피웠다니 이게 지금 정상인 사람이 할 짓인가 싶었어요. 게다가 상견례장에서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 또한 양가 모두 충격이었죠. 주희 너, 나 몰래 만나고 다니는 놈이 우리 형이었어? 오빠, 나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알고 있었어? 그래, 그래도 네가 결혼 안 하겠다고 하진 않길래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우리 형이랑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이 결혼을 그냥 하려고 그랬어? 그럼 어떡해. 저 사람은 이미 가정이 있는데 그냥 오빠랑 결혼하고 먼 발치에서 보려고 했어. 미안해. 나도 내가 이럴 줄 몰랐어.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저는 더는 싸구려 불륜이 판을 치는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제 앞에 놓여있는 동치미 항아리를 남편의 내연녀에게 쏟아 부었는데요. 어이없게도 남편이 더 저에게 노발대발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이성을 잃은 저였기에 남편이란 놈이 준 가방으로 놈의 머리를 사정없이 치는데 이놈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 가관이었죠. 그 가방 가짜 아니야. 진짜라고. 가방만 가져. 뭐야? 너 지금 나 약 올리냐? 정말이야. 내가 당신한테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주희 저 가방 사주면서 몰래 하나 더 샀어. 근데 내가 사준 가방을 오늘 들고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지. 뭐? 오빠는 어떻게 나랑 똑같은 가방을 와이프한테 사줄 수 있냐? 나는 일부러 오빠 보라고 들고 왔는데. 아주 연놈이 쌍으로 노네. 가만 보니 니네 둘이 천생연분이다. 내가 그냥 이혼해줄게. 상견례하는 김에 하고 가. 어머님 아버님 다 보셨죠? 저는 이제 이 새끼랑 못 살아요. 당장 소송할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저는 그 길로 딸아이만 데리고 상견례장을 나왔어요. 제가 룸을 나가자 도련님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치는 걸 들었는데 그때는 헛웃음까지 나오던 거 있죠. 결혼하고 종종 삐걱거리긴 했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이혼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저는 그 길로 친정으로 갔고 선전포고한 대로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상황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난리를 핀 전 예비동서이자 현 내연녀가 저를 찾아와 자기가 혼인신고를 하고 싶으니
합의 이혼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위자료는 원하는 만큼 저희 남편이 주기로 했다는데 아마 저 여자는 남편이 개인 사업을 해서 돈이 상당히 많다고 착각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저에게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합의 이혼해주는 조건으로 위자료와 양육비를 포함해 5억을 요구했는데 얼마나 둘이 살고 싶었는지 일주일 만에 그 돈을 마련해주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변호사 선임비도 아끼고 이혼도 제가 원하는 대로 진행했는데 그래도 남편이 저에게 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정상적인 일상이 불가능했고 회사에 지장을 줄 수 없어 사표를 냈는데요. 그런 딸을 옆에서 보기 불안했는지 친정 부모님이 먼저 저에게 여행을 제안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친정의 도움으로 6개월가량을 홀로 여행했고 좀 잡을 수 없었던 마음을 다스렸는데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이윽고 제 마음에도 조금씩 평화가 찾아왔죠. 그리고 깨닫게 됐어요. 남편과 저는 그 일이 터지기 전부터 이미 정서적으로 이혼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걸요. 그저 중간에 아이가 있어서 형식적으로 함께 살았을 뿐 이미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없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런 생각이 들자 저도 그 년놈들 보란 듯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무엇보다 이제라도 딸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바람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뒤 여러 시도와 도전 끝에 지금의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앞이 보이지 않는 동굴 같더니 제가 밤낮으로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 조금씩 빛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렇게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재미를 붙여갈 즈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전혀 반갑지 않은 손님이라 칭하기도 싫은 그년이었죠. 그래서 저는 상대하고 싶지 않아 모른 척 외면하려고 했는데 먼저 보는 사람들도 많은 그곳에서 주저앉더니 그야말로 저의 바지가랑이를 붙들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형님, 저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미친년이었어요. 제발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든 둘이든 설마 내가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여긴 어떻게 알았어? 정말 너라는 년은 내 상식 바뀌구나. 욕하셔도 좋아요. 저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형님한테 왔어요. 제 인생 여기서 끝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 아니, 형님 남편 치매래요. 뭐? 치매라고요. 처음엔 그냥 건망증이 심해지는 건가 싶었는데 얼마 전부터 너무 이상해서 검사를 받아보게 했더니 치매 초기래요. 치매는 완치도 안 된다는데. 그래서 부탁이란 게 뭐야? 설마 치매라서 그놈을 나한테 보내려고? 그 사람이 자기 치매인 거 알고 절대 저랑 이혼하지 않겠대요. 이럴 줄 알았으면 혼인신고도 안 하는 건데 형님은 살면서 못 느끼셨어요? 나는 몰랐어. 아니 그 난리를 칠 만큼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 초기라며. 초기는 아직 수발될 단계는 아니지 않나? 젊은 사람일수록 진행이 빨리 된대요. 저 아직 30밖에 안 됐는데 치매 남편이라니 이게 말이 돼요? 형님,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빌게요. 형님 남편 다시 데리고 가주세요. 아인이 아빠잖아요. 형님이 나서면 그 사람도 저보다는 형님 선택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아마 그래도 널 선택할 거야. 너는 젊고 예쁘니까. 그러니까 꿈깨. 병수발을 들던지 다른 방법을 찾던지 네가 알아서 하라고. 다신 네 입에서 내 딸 이름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도 그놈도 나랑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 당장 꺼져. 계속 이렇게 사람 귀찮게 하면 경찰 부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저는 마지막으로 있는 힘껏 붙잡힌 다리를 잡아 뺐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는데 저도 그리 착한 사람은 아닌지라 그들이 평생 후회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알게 됐죠. 저에게 이혼은 실패가 아닌 2번 다시 찾아오지 못할 기회였다는 것을요.
만약 그것도 모르고 이혼하지 않았다면 제 신세가 저 여자 신세였을 텐데 그날따라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만 느껴졌네요. 그 후로 저는 2번 다시 오지 않을 제 인생에 더욱 집중하게 됐어요. 그래서인지 저희 쇼핑몰 사업은 이젠 제법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직원도 10명이나 있고 밖에 나가면 사장님 소리도 듣는데 여전히 좌충우돌 정신없이 살고 있지만 딸아이가 그러더군요. 멋쟁이 엄마가 자기 엄마라서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딸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멋쟁이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가끔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해서 힘든 날도 있지만 지금은 그 시간마저도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의 이 마음이 제가 호호 할머니가 될 때까지 이어졌으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지금의 노력이 쌓여서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길 바라며 저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길 바라며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